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3부작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폐사찰 이야기가. 그 폐사찰 이야기가 끝이 난 뒤에 마지막에 인형의 부활이라고 살짝 언급은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시즌2의 개념이라면 오늘은 그 이야기에 다가가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번외편이지만 꼭 이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늦은 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이제 폐사찰 이야기 3부작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일단은. 네네. 네, 그렇지만 마지막에 언급은 하셨었어요. 인형의 부활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어찌 보면 이어지는 듯 하면서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시즌2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패더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번 마지막 이야기 때 제가 원래 광주 만신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게 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또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또 저만 알고 돌비님이나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알지 못했던 혹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거나 궁금하셨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 좋아요. 네, 번외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점은 마지막 편에 그 A형 집에서 목탁을 찾고 만신할아버지께서 그 목탁을 갖고 가시고 만신할머니를 만나 뵙기 전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꿈을 꾸었어요. 네. 그 꿈에는 항상 돌아가신 그 광주 만신할머니가 나오셨었고 꿈속에선 제가 할머니 무릎에 누워있으면 할머니는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무슨 옛날 동요 같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네.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면은 멀리서 뭔가가 이쪽으로 막 다가오는데 그게 하얀 빛을 띠고 오기 때문에 제가 형체를 거의 알아볼 정도로 가까워질 때쯤 꿈에서 깨곤 했었거든요. 오, 보지 네, 못하고요. 그래서 예. 네, 뭔지는 확인은 못했고 그 꿈을 깨고 나면 희한하게 이제 눈물로 베개가 가득 젖어 있었고 근데 그것과 반대되게 마음은 정말 편안하고 그 광주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실에서 귀신과 같은 존재로는 어떠한 걸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게 한 달가량 지난 후 신당에 간 날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날 만신할아버지께서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천의 그 목탁을 들고 오셨고 네. 할머니와 저희들은 그 신당 옆에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로 목탁을 들고 들어갔거든요. 거기는 약간 앤틱한 함과 같은 모양의 상자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고 그 중에 정말 오래돼 보이는 함에 목탁을 넣고 그때 기도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날 마무리를 하고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분기 즉 1년 동안 찾아뵀었거든요. 갈 때마다 그 함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기도도 드리고 제도 지내고 했었어요. 그게 정말 많은 여러분들 덕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니 좋고 행복한 하루하루였죠. 근데 그것과 반대로는 또 10여 년을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서 처음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아직도 이게 사람인지 그런 존재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고 네. 조금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겠죠. 네, 물론 그때부터는 근데 모든 존재는 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판단됐을 때 대구 만신할머니와 그 폐사찰을 허물고 세운 위령탑이 있는 공간에 그 옆에다가 저희가 목탁을 묻었고
그리고 그날 마을 어르신들 협조를 받아서 작은 소잔치를 열었어요. 다행히도 A형과 A형의 부모님들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발설하진 않으셨던 건지 마을 사람들은 단지 폐사찰과 두 모녀 스님을 기리는 잔치로 하셨고 그렇게 그날을 마무리하고 대구 신당으로 돌아오게 돼요. 정리를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려던 찰나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광주 만씨는 아직 연락이 안 되더냐? 이렇게 물으셨고 저는 힘이 다 하셔가지고 외국에 계신 자제분들이랑 함께 나가셔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옆에 앉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았더니 대구 만신할머니를 알게 된 이래로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아껴두셨던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세요. 그 1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대구 만신할머니 신당에 처음으로 간 날에 그날에도 광주 만신할머니 연락이 되냐고 여쭈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날 사실 제 옆에 광주 만신할머니께서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서. 그래서 그때 이미 죽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셨었고 저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여쭤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당까지는 들어오지는 못하시고 마당에서 큰절을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때 대화 중에 저한테 너는 무당이 될 팔자도 아니고 이쪽으로는 아무런 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기 정도면 따로 신줄이 없어도 어떠한 영들이 언제든지 들러붙기 쉽다고 그래서 제가 영안이 트인 게 아니어도 영가나 사람이 아닌 어떠한 존재를 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문득 궁금해가지고 할머니는 광주 만신할머니를 뵌 적이 없는데 제 옆에 계셨던 분이 광주 만신할머니란 걸 어떻게 확신하셨냐고 여쭤보니까 그 대구 만신할머니 손에 들고 있던 게 인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찾아뵙기 전 그 한 달가량 만신할머니가 나왔다는 꿈을 말씀드렸는데 죽어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 주위를 방황하며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 또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밥을 먹던 존재가 이승과 저승의 분간 없이 이렇게 존재해 있다는 게 저한테도 광주 만신할머니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간 후에 만신할아버지와 같이 무속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날 신당에 다녀온 날 이후로는 제가 만신할머니 꿈을 한 번도 꾸지는 못했어요. 너무 꾸고 싶어서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만 하면서 잠에 들곤 했는데 그래도 한 번도 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다 찾진 못하겠지만 흐른 세월에 비해 제가 현실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나 성과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 생각해서 하루를 1년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작은 외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패더야, 누가 널 찾는다. 그래서 네? 저를요? 했더니 어떤 한 40대에서 50대 사이로 보이는 여성분이 과일 바구니를 사와서 저 위에 위령탑 세운 사람을 찾으려고 왔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다행히도 저를 안다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 아직 계시냐고 했더니 연락처를 남기고 아까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럼 번호 좀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로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여기서 전화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지역에서 나에게 연락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위령탑과 관련되어 있다면 분명 폐사찰과도 관련돼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마을 분들의 도움을 받아 세웠다지만 혹시 거기가 사유지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된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새 삶을 찾았고 뭔가 이제는 그 어떠한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드는 일에는 끼어들지도 신경 쓰지도 않겠다 생각하고 다짐했었기에 제가 그냥 무시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마을에 가게 돼요.
그 듣는 입장에선 또 그 말은 왜 드나드냐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사실 제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선산에 들렸다가 위령탑에 가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루틴 같은 것처럼 되기도 했었고 광주 만신할머니를 잊지 않기 위한 제 다짐이기도 했어요. 또 목탁을 찾은 날 이후로 그 A형과 자주 연락도 하고 책도 서로 바꿔 읽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었거든요. 그날은 외할아버지 댁에 먼저 들렸고 외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때 그 연락처로 연락은 해봤냐라는 말에 저는 아니요 못 해봤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후로도 한 2번 정도 더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위에 땅이 사유지여서 문제가 되는 거에 아니냐고 여쭤봤지만 그런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락만 닿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럼 지금처럼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A형네 집으로 가게 돼요. 간단하게 A형 부모님께 선물로 사왔던 그 고기를 좀 드리고 이제 형이랑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여자가 날 찾고 다니는데 무섭다. 또 그 일과 관련된 무언가가 튀어나올까봐 나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형이 지금 다 잘 돌아가는데 무슨 별일 있겠냐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살으라고 했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그날도 뭐 책을 조금 바꿔서 빌려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마을 어귀로 나오는 길을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희 그 마을의 어귀 쪽에 보면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버스가 하루에 한 2번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아니면 뭐 마을 사람들이 가끔 이제 동네 분들 차를 얻어 타고 나가려고 거기 버스 시간이 아니어도 앉아서 줄곧 기다리곤 했었거든요. 그쪽에 역시나 사람이 2분 계셨고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 한 분이랑 그 마을 중간에 사는 그 논농사를 크게 짓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창을 내리고 혹시 읍내에 나가시면 태워다 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고맙다고 신세 좀 진다 하셨고 40대 여성분도 그래도 될까요? 하면서 웃으면서 타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려서 할머니 그 양파가 가득 실려있는 작은 손수레 같은 걸 트렁크에 실어드렸고 2분은 이제 뒷좌석에 같이 타게 돼요. 할머니는 어릴 적에도 자주 뵀었고 소잔치 때도 뭐 거의 제가 주최한 거라 뭐 알아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갔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아니 새댁은 어느 집 왔다 간 거냐 여쭈셨고 그 여성분은 약간 뭐 새침대기처럼 웃으시면서 조용한 곳에서 귀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임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래서 여기 마을이 옛날부터 장소로 유명했다. 산 좋고 공기 좋고 마을 사람들도 인심 좋아서 살기 좋으니까 꼭 와서 살라 그러셨어요. 저는 중간중간 뭐 할머니가 묻는 말들에 대답하면서 2분 대화나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5분쯤 나와서 읍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여성분을 내려드리고 또 2, 3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시장 같은 곳에 할머니를 내려드렸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양파 때문인지 그 냄새 때문인지 재채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제가 비염이 심해서 엄청 곤욕을 치렀었거든요. 그날은 그렇게 보내고 창을 조금 열어놓고 집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차에 냄새가 빠져있을 줄 알았는데 그 계속 양파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제가 그 실내 냄새 제거를 받으려고 친구 둘이서 운영하는 자동차 튜닝숍에 가게 돼요. 가서 뭐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차를 냄새 제거를 맡아서 해준 친구가 패드야 너 독신주의라며 여자친구 생겼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되물었더니 뒷좌석에 지갑 떨어져 있더라. 조수석 시트 위에 올려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상 어때? 연상이 좋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연상인 건 또 어떻게 알았지? 그 생각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야 내가 말한 적도 없고 나 여자친구 있는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지갑을 봤는데 사진이 나이가 조금 들어 보여서
연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마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가 혹시 지갑을 떨어뜨렸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나한테 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안 했을까? 지금쯤 한참 찾고 있겠네 하는 마음에 잠깐 통화를 하러 밖에 나가게 돼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전화를 걸면서 조수석에 있는 지갑을 들었는데 여자친구 지갑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걸려진 전화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오늘 친구들 만나게 됐고 이쪽에서 하루 묵고 갈 것 같다 라는 내용의 대화만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처음 보는 여성분이었고 이 기억을 되돌려보니까 마을에서 태워드린 그 40대 여성분 지갑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야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갑을 떨어뜨리셨나 보다. 제일 가까운 파출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걸어서 5분만 가면 바로 나온다길래 이제 그 길로 나왔죠. 그때 뭐 친구들이 어차피 예약도 없고 그쪽에 먹자 골목이 있으니 그거 갖다 주면서 밥이나 먹자 해서 그렇게 셋이 같이 가게 돼요. 가는 와중에 야 근데 아무리 네 차에 떨어뜨린 거여도 지갑 열어보고 안에 돈 훔쳐갔다고 그러면 어떡하냐부터 얼굴이 이쁘니 뭐니 자기가 주었다고 하고 포상으로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안 되냐느니 이런 좀 머저리 같은 의미 없는 대화만 이어지던 와중에 파출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지갑만 맡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인적사항까지 적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줘야 한다니까 또 괜히 아까 애들이 말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됐고 근데 그 경찰서 그 파출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요구한 대로 작성하고 빠르게 나오게 돼요. 밥도 먹고 당구도 치고 스크린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이제 이렇게 놀 거 다 놀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 셋이 술 한잔하지 않고 저렇게 놀았다는 게 어쩌면 공포라면 공포겠네. 예. 그 다음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애들이 해장국을 먹어야 된다길래 해장국을 먹었고 친구들 숍으로 와서 간단히 서비스를 받고 시동을 걸고 이제 브리나케 가려다가 이제 잡혀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별다른 일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그 지갑을 찾아준 여성분이더라고요. 지금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번호를 파출소에서 살해하기 위한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며 살해를 꼭 하고 싶다고 말하시길래 제가 연신 거절을 했는데 저번에 마을에서 이렇게 태워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겠다. 거절하시면 살 때까지 연락을 드리겠다 해서 저는 혹시 저한테 다른 마음을 품었나 해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성적으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며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냥 단지 고마움에 대한 사례를 꼭 하고 싶으니까 한번 시간을 내달라 해서 제가 알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식사하는 날이 돼서 서울에 있는 모 식당에 만났고 거기서 우선 이게 이런 관계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딱히 큰 대화는 없었고 형식상의 대화만 오갔었고 그렇게 식사가 마치고 가려는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용한 카페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말일진 모르겠는데 편하게 대화하기에는 차라리 테이크아웃을 해서 유 앞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하셔서 이렇게 커피를 사들고 공원으로 가게 돼요. 그냥 앉아서 뻘쭘한 상태에서 커피를 한 잔 한 모금 쭉 들이켰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폐사찰에 대한 얘기를. 예. 땡땡리 폐사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진짜 사례가 걸리고 코로 커피가 나왔어요. 그렇게 커진 눈으로 그 여성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돌아가신 모녀 스님의 첫째 딸이에요. 예. 그러면서 옛날 일들을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여성분을 그냥 첫째 딸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새 모녀는 절에서 지내게 됐다고 해요. 절에서 어머니는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첫째 딸이 17살이 되던 해에 산속에서 동생과 도토리를 주우며 올라가다가 그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나무 뿌리를 잡았는데 그게 하필 썩은 나무 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뒤로 경사면을 따라 떨어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큰 사고를 당했대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는 시간 만에 깨어났고 그렇게 깨어났을 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헛게 보이고 네. 어떠한 존재가 항상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형상이 정확하진 않은데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을 하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있는 담배 연기처럼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존재는 별다른 액션 없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녔대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잠깐 잠에 든 것처럼 기억을 잃으면 누군가에게 막 사고를 예견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생활하던 공간이 절이었기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돼서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는 그 같은 이유로 어머니와 동생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곳에서 나와 지내기로 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절의 큰 스님 도움을 받아서 시골 마을에 아는 분이 작은 사찰터를 갖고 계시니 그쪽을 보수해서 사용하라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아는 그 폐사찰 터로 들어가게 된 거더라고요. 그 첫째 딸은 절에서 나온 이후에 예. 이산 저산 전국을 떠돌면서 이제 수련 아닌 수련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원래 있던 절로 돌아갔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는 스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중을 나왔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찰나에 왜 이렇게 늦었냐고 울며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셨고 당시에 이제 사망 신고가 법적으로 어느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과태료인가 그거와 함께 무슨 종이들이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어머니와 동생이 일이 난 걸 알게 되고 예. 그렇게 이제 사찰로 가게 돼요. 그렇게 사찰에 도착했을 땐 정리가 다 끝나 있어서 마을 이장님께 물어 알게 된 사실은 너무 비참했대요. 동네 근처에 작은 무덤터들이 많아서 우선 그쪽에 모셨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됐고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와 동생을 이렇게 살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무덤으로 만나니까 온갖 후회와 슬픔, 분노가 차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곳에서 생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대요. 다시 올라간 사찰은 아까보단 더욱더 비참하고 슬픈 기운이 맴돌았고 이곳을 정리하고 그간 닦은 정신을 뒤로한 채 그 시집안 첫째, 둘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시작하려 했대요. 처음에 사찰의 가장 큰 공간에만 들어갔었고 중간방에 들어갔을 땐 세간살이와 옷가지들이 있었다고 해요. 한참 정리를 하던 중에 목탁을 발견했고 이 목탁이 알고 보니까 전에 절에 계시던 높으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생에게 주신 목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탁을 나무 상자에 넣어 큰 방에서 기렸고 나머지 유품들은 제일 작은 방, 제가 처음에 못 들어간 방, 그 방에 다 넣고 잠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날 밤 큰 방에서 잠을 자는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건데 제가 뭔 얘기도 안 했고 계속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건물에 꽉 찰 만큼의 부처님이 나오셨대요. 그리고 구석에 있는 목탁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 상자 틈에서는 검은 연기들이 막 나오고 있었대요. 그리고 꿈에서 깨고 그날 아침 일찍 그 나무 상자를 들고 자신이 그건 전국을 돌다가 모시게 된 스승님께 찾아가 봤더니 버선발로 나와서 그 나무 상자에 대고 큰절을 올리시고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예.
그리고 절대로 상자에서 꺼내지 말고 이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놔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날 그렇게 다시 폐사찰로 돌아오셨대요. 저도 너무 궁금하지만 큰 절을 올리고 대성통곡을 한 이유는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전에 깨끗했던 폐사찰 주위에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악령부터 잡귀들까지 그 폐사찰 담벼락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 나무 상자를 들고 올라오니까 마치 제거돼서 없어지듯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이 목탁이 이곳을 지키고 수호하는 존재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마무시한 큰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일매일 치성을 드렸대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네. 사망신고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자신의 아버지로 올라와 있었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오땡땡. 오씨. 네, 그 단번에 좋지 않은 느낌을 받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장님께 여쭈게 돼요. 혹시 오땡땡을 아시냐고. 이장님은 걔가 오씨 집안 둘째 아들인데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고 혹시 오땡땡의 집이 옆마을에 어디인지 주소 좀 알려달라. 그렇게 물어서 결국 이장님이 주소를 알려주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도착한 오땡땡 집은 괜시리 오싹했고 문어기에서 기웃기웃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누구냐고 여쭤보더래요. 그 자신을 사찰에 모녀 스님과 관련된 절에서 나온 사람으로 소개를 했고 혹시 이 댁에 사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 집 막내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했대요. 그렇게 2시간이 넘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들이 그 첫째를 오일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둘째를 오이남이라고 할게요. 예. 그 오일남에게 매일을 매맞고 살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여기가 3남 2년대 셋째 남동생 오삼남은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이제 잘못돼서 실제로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 있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문과는 다르게 둘째 아들 오이남이 정상이었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일남의 비위를 맞춰야만 다른 동생들이 시달리지 않아서 겉으로 자주 어울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사찰의 모녀에 오일남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제지하려고 사찰에 자주 드나들던 오이남이 그 모녀 스님의 딸, 그 딸 스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게 되면서 그 어머님 스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서로 감정이 조금 트였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일남의 그 올바르지 못한 집착이 점점 심해지던 찰나에 오이남이 어머니 스님과 서류상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혼인을 하게 된 이유는 설마 동생의 부인이 된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아무리 저게 쓰레기여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그리 결정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일남은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행동을 저질렀던 거예요. 예. 그리고 먼 훗날 알게 되는 내용인데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그 오일남이 네. 감옥살이를 하다 나와서 저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오? 예. 그 모녀 스님에게 큰일이 있던 날에 담벼락 수리 핑계를 삼아 그 둘째를 꼬들겨서 올라갔던 거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말리던 동생을 거기서 어떠한 둥기로 찍어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채 죄를 다 떠넘겼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4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왔고 예. 후에 그 산속 방공호에서
둘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것에 대한 압박감에 이제 저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더라고요. 와, 악마다, 진짜. 네. 무튼 그런 내용을 알게 되고 이 첫째 딸 이분이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시 사찰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나무대문 앞에 예. 따뜻한 쌀밥이나 김치, 나물을 비롯한 여러 먹거리들이 자주 놓여 있더래요. 근데 자신은 이곳이 최대한 폐사찰처럼 보이도록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누군가에게 들킨 것인지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막 걱정을 하고 지낼 때쯤이었는데 또 뭔가 놓고 막 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가보자 해서 재빨리 나가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무슨 이유에서 여기 있는지 몰라도 아주 흉측한 일이 있었던 데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첫째 따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신은 여기 계시던 모녀 스님이 원래 계시던 절에서 나왔고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곳에서 기도 중이다. 할머니께 이곳에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딸 또래 같은데 저번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여기 지내는 거가 다 마음이 쓰여가지고 도저히 신경이 쓰여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산에서 쭉 내려가서 그 골목길에서 우측길로 쭉 따라 들어가면 첫 번째 집에 산다고 가끔 그냥 부모님 집처럼 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밥도 먹고 따뜻한 방바닥에서 잠도 자고 가라고 하셨대요. 계속 듣기만 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한번 끊게 돼요. 그 할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키는 이 정도고 혹시 식혜는 안 갖다 주셨냐고 했더니 식혜가 참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 식혜는 상한 것도 맛있다고 얘기하면 웃었죠. 어떻게 안 건진 모르겠지만 저희 외할머니인 걸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외할머니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몰랐지만 어떤 연결고리 아닌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이 몇 년간 지속이 됐대요. 그렇게 지속이 되던 와중에 어느 날 또 낙엽을 밟는 그 부스럭 소리가 들려서 할머니가 또 오셨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대요. 근데 문 앞에는 까무잡잡한 피부가 조금 안 좋은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래요. 순간적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해한 사람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감정 또한 숨기며 여기 어떻게 오셨냐 물었더니 정말 호탕한 목소리로 푸하하하하하 그런 식으로 웃고 그냥 그대로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때 당시가 그거였죠. 감옥에서 출소한 오일남이었죠. 정말 몇 년간 복수를 다짐했고 준비를 다 했다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서 본 그 사람은 나이가 든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 악한 기운에 자신이 그 상대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은 걸 포기하고 그날 짐들을 다 정리하고 그날부로 나무문을 굳게 잠그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 생각해서 그렇게 떠나서 또 스승님께 되돌아가서 다시 길고 긴 수련을 하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복수보다는 그냥 어머니와 동생의 한을 풀어 천도를 하고 싶었지만 꿈과 현실 그 어느 곳에서도 마주하기 힘들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꿈에서 동생의 어릴 적 모습을 쏙 빼닮은 작은 인형 한 구가 나왔고 아무런 행동도 말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모시는 스승님과 이런저런 아주 여러 가지 방향 방법으로 수련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인형이 전하는 메시지는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또 흘러가다가 어느 날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뭉게뭉게 피어난 연기 같았던 게
꿈에 나오던 인형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동생의 한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다시 폐사찰이 있던 마을을 찾게 됐대요. 그렇게 찾았을 땐 폐사찰이 없었고 위령탑과 석재상 같은 것만이 있었고, 전에 음식을 갖다 주셨던 할머니 댁도 빈집이 되어 있었대요. 네. 그래서 마을 이장님께 혹시나 폐사찰을 허물고 위령탑을 세운 사람을 찾게 된 거고, 그때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결국 차를 얻어 타면서 저와 만나게 된 거고, 저인 걸 캐치하고 이제 지갑도 일부러 놓고 내렸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궁금했던 점과 알고 있던 내용, 모든 걸 이제 서로 공유를 했고, 특히나 목탁을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큰 따님이 목탁을 제가 갖고 있을지는 상상도 못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목탁 이야기를 했을 때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감사하단 말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렇게 그날은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바로 대구 만신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이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할머니께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같이 신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큰따님분과 전화 통화 후 그 통화가 있은 후 그 다음 주 주말에 내려가기로 했고, 마침내 당일이 돼서 저희 둘은 함께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신당에서 할머니와 저, 큰딸, 셋이 만나게 되고, 간단한 소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만나기 전에 목탁을 챙겼었거든요. 그 목탁을 들고 그 옆에 왜 한들이 있던 창고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도 약간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물건에 혼이 깃들려 있다고 생각하는 걸 모아놓는 곳인데, 그때 무슨 명칭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아무튼 그 공간으로 저희는 건물의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가 이 파트 2로 나눠진 사건이 직접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이라 다음번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이야기가 사실상 이제 시즌2, 그죠? 네, 시즌2로 넘어가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네요, 맞아요. 이거. 네네. 그러니까 폐사찰의 이야기에서 궁금하셨던 게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뭐 인물과 인물과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네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막 여러 추측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막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엄청 많은데, 네. 사실 제 이야기는 결과도 다 있는데, 이게 제가 파트 1, 2 솔직히 3 정도로 나눴어요. 네.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살아온 과정을 나누는 거라 사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나중에 지금 혹시 궁금하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승사자는 뭐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시즌 2쯤에 다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들이나 그런 거는 다, 심지어는 몽일령도 어떤 사건에 개입이 되는 요소가 있고. 외국인분. 그 두 번째 때 흉가에 같이 갔던 여성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실제로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원래 나중에 차츰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할 이야기가 넘쳐나신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이 몇 년간의 이야기들이 한 번에 다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또 밤을 새거나 아니면 뭐 이틀 밤을 새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장편으로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패더님의 이야기는 장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그러니까 편하게 장편이든 단편이든 뭐 어떤 하실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그냥 패더님의 스타일대로 쭉 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준비하신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결국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패더님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편 싫어하시는 분들 꾹 참고 한번 보세요. 장편의 이 맛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1편부터 패더님 그 재생 목록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그냥 맨 위부터 아래의 순으로 들으시면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꼭 그렇게 들으시길 제발 제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음 이야기까지 또 진심으로 패더님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